뭐 희극, 뭐 비극 다 이제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극을 이제 중요시하는데 이 비극의 줄거리는 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자면 이 통일성 안에서의 불일치성이에요. 일치성 내에서의 불일치성. 이게 이제 시간이고, 그 이 시간과 해석학적인 짝을 이루는 그 이야기는 어떠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 볼 리케르가 해석학적으로 짝을 지우면서 이렇게 볼 때는 이야기는 이제 일치성, 이거를 이제 딱 이렇게 맞추어진 건 뭐 그런 뜻인데요. 그 불어로 말하면 꽁꼬르동스랍니다. 일치성, 뭐 통일성, 일치성에서 일치성 안에서 이제 불일치성. 그래서 그 일치성 안에 있는 어떤 그 불일치적인 것,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는 일치적인 것인데, 전체로는 이렇게 일치성인데 요 안에 불일치성이 있다. 디스코르동트. 그래서 콘코르동스, 디스코르동트. 그래서 그 불일치적인 일치성. 어디까지나 이제 그 일치성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디스코르동트, 불일치적인 일치성이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이제 시간의 본질은 분산이잖아요. 시간의 본질은 분산인데 이것이 이제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로 이제 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시간의 본질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인 거죠. 분산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집중이고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이 분산하고 다른 거죠. 어디까지나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통일인데, 그런데 이 안에 디스코르동트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일치적인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리케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시간과 이야기를 서로 해석학적 짝으로 둠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보여준다. 존재론적 배경까지. 그것이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잘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일치성, 어디까지나 일치성이라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분산이 본질인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딱 이렇게 대비가 돼가지고, 그렇죠? 대비적, 아주 대조적입니다. 서로 반대적인, 서로 대조적인 것을 딱 낮과 밤이 서로 대조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존재론적 배경까지 가르쳐 줄 수 있듯이, 이 일치성과 그 분산이 서로 이제 대조되기 때문에, 일치성에 비추어 보니까 분산이 이런 거구나. 일치성에 또 분산에 비추어 보니까 통일이 이런 거구나. 서로 잘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대비되는 그런 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분산 속에 있는 또 집중이 있잖아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집중이 있는데, 이 집중이 있는가 하면은
이 이야기에는 일치성 속에 또 뭐가 있냐면 불일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중하고 또 이 불일치성은 또 서로 대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일치성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분산 속에 있는 집중이 더 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이 집중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불일치성이 더 잘 또 이해가 되는 거, 이렇게 서로 해석학적인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의 본질이 분산이라 이 분산 속에 있는 집중, 영으로 향한 집중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겠는데, 이 이야기 속에 일치성 속에, 통일되는 일치성 속에 불일치성이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통일이거든요. 일치성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특히 비극 속에는 일치성 속에 불일치성이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한, 그리고 그 리케르가 그 인용한 그런 그게 지금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비극의 그 일치성이라고 하는 거는, 꽁꼬르동스라고 한 것은 무엇을 그 근거로 해서 얘기했냐면은, 첫째 완결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작품이 완전히 이제 끝까지 이제 결단이 딱 나버린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게 일치성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딱 그 안에 벌써 통일되어서 결론이 딱 나버렸다. 그것이 일치성이라는 거죠. 그게 일치성입니다. 그래서 완결성, 꽁플레뚜이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요. 꽁플레뚜이드가.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전체성이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작품의, 비극 작품의 일치성을 얘기하면서 완결성,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딱 완결된 거지, 뭐 끝도 없고 뭐 미지근하게 끝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전체성. 그러니까 이 작품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가 되어 있어서 하나의 작품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지, 무슨 여러 가지로 그 요소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극 작품이 하나 딱 쓰여지면은 그 작품이 그 작품 하나로서의 전체성, 토탈리테, 이 토탈리테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정한 크기가 있다. 에똥뒤 아프로프리에, 일정한 이제 크기가 있다. 에똥뒤 뭐 적당한 크기, 아프로프리에 적당한 크기. 그렇지. 적당한 크기가 있어야지 뭐 무한정 뭐 작품이 뭐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작품을.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일정한 크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뭐 일정한 크기, 어감이 팍 이렇게 안 잡혀 들어옵니다. 잘. 근데 이제 그 리케르가 쓴 그 부르를 보면은 애똥디라고 하는 어떤 연장을 말하는 거, 애땅들의 이게 길이가 길어진다, 연장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애땅뒤 아프로프리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그런 뜻입니다. 아프로프리에, 적절한 크기, 딱 이렇게 개념이 딱 들어오죠. 그다음에 토탈리테, 하나의 작품이죠. 하나의 작품이 전체로
예, 하나의 전체로 딱 되는 거죠. 여러 작품으로 막 짜갈려지고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완결성, 콤플레티드 딱 이렇게 그 끝이 딱 이렇게 이런 끝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콤플레티드 시작이 있고 끝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고, 이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고, 콤플레티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고, 토탈리티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지 여러 가지 작품이 아니다. 하나 전체로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적절한 그런 그 크기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이야기의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뭐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미토스 줄거리의 일치성을 이루게 하는 특징이라고 리케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일치성을 이루게 하는 것은 뭐냐 도대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불일치성을 이루게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비극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복이 불행으로 급히 반전되는 요소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극 작품을 보면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다. 행복하다가 갑자기 이 반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반전의 요소가 없으면 비극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처음부터 막 슬픈 얘기, 처음부터 슬픈 얘기 쭉 그래서 슬프게 태어나서 슬프게 살다가 뭐 슬프게 아무런 반전이 없어요. 그거는 비극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비극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예? 처음에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불행의 요소가 다가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황이 급전직하로 떨어졌어. 그래서 그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극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뭐 불행하고 이런 얘기는 계속 써봤자 그건 비극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극 작품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쓰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 TV 문학관에 보면은 그 뒷김이 나루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뒷김이 나루, 제가 이제 최근에 보고 이제 설교에도 이제 인용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 작품 보면은 그 시골에서 무슨 이렇게 어떤 노인이 일찍 상처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나루터에서 살았는데, 사람 건네다 주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품삯을 받아서 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아들이 아주 마음이 착해요. 근데 뭐 학교도 없고 하니까 배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착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장성했는데 하루는 장에 나가서 어떤 이제 처녀를 본 거예요. 이 처녀가 국밥집에서 일하다가 일을 너무 못한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오갈 데 없는 이 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같이 삽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꿈을 갖고 그래서 그 품삯도 이제 받아가지고 함부로 안 쓰고 그걸 아껴놓고, 이 부인이 참 살림을 이렇게 알뜰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밭도 가꾸고 이렇게 해서 거기 나온 소득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장에 가면은 우리가 염소 한 마리 사가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하면 송아지를 살 수 있다. 아주 꿈에 부풀어 가지고 정말 그 꿈 자체가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행복하게 삽니다. 그 노인도 이제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냐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세 식구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비극인 거죠. 어떤 그 반전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아들한테 갑자기 난데없이 징용장이 날아온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뭐 60대라 하더라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70대, 80대 노인들은 다 알고 있죠. 이 일제시대 때 어떤 징용의 역사, 6.25 때 어떤 가족의 어떤 생이별하는 그런 역사들. 아니, 이게 바로 반전이에요. 징용장이 딱 날라온.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제 남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밤중에 비가 막 오는데 빨리 나루터를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 밤중에 돈을 참 벌었다 좋아하면서 그렇게 해서 밤중에 캄캄한 밤에 비가 오는데 그 나루터를 건너게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뒤에서 막 일행이 막 쫓아오면서 막 총을 막 쏘고 그 길로 이제 이 아들은 그냥 자기 부인한테 뭐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대로 막 그들과 함께 그냥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가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 홀로 남게 된 뭐 부인. 차오지간 이런 이제 그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떤 그 반전의 요소가 있잖아요. 이 행복이 불행으로 돼.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의 요소가 있습니다. 비극 작품을 잘 쓰려고 하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아리스토텔레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그런 참 시학, 물리학, 뭐 정치학, 윤리학 그런 작품 그리고 뭐 식물학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재입니다, 천재. 예. 그럼 또 반전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반전의 요소는 이 비극의 주인공은 항상 선량한 사람이에요. 선량한 사람. 이 선량한 사람이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선량한 사람이 불행으로 급전직하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일 때문에 불행으로 떨어지느냐. 사소한 부주의. 자, 이 선량한 사람이 사소한 부주의를 통해서 뭐 큰 실수한 게 아니에요. 뭐 선량한 사람이 뭐 갑자기 사람이 망가져 가지고 뭐 술 마시고 뭐 방탕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선량한 사람이 사소한 부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길 가다가 잠깐 뭐를 잊어버렸다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부주의. 이거를 통해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행복하던 것이 불행으로 이어진다. 이게 비극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반전의 요소, 행복이 불행으로 갑자기 꺾어버리저는 이런 반전의 요소라든지 선량한 사람, 사소한 부주의 이게 얼마나 서로 대조가 됩니까? 선량한 사람이 사소한 부주의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엄청난 비극이 다가왔다. 굉장히 반전의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반전이 안 되려면은 뭐 선량한 사람이 아주 나중에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 뭐 엄청난 실수를 했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이 반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사람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소한 그런 잘못, 사소한 부주의를 통해서 비극으로 불행으로 떨어졌다. 이게 비극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반전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전의 요소를 독자들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느끼느냐? 이렇게 동정을 느끼게 되고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면서 너무너무 안 됐다. 이럴 수가 있을까? 연민. 그 다음에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읽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비극의 효과를 아주 극대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릿게르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러한 반전의 요소, 행복이 불행으로
꺾인다든지 선량한 사람이 사소한 부주의로 불행에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반전의 요소고 이러한 반전의 요소가 불일치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일치성. 어떤 그 일치성 안에 있는 이 불일치적인 거예요. 그 반전이니까 일치하지 않잖아요. 행복이 갑자기 불행으로 꺾어진. 선량한 사람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로 그러한 불행에 떨어진다. 이러한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디스코르동트한 거라고. 디스코르동트. 이 통일성 안에 있는 뭔가 모르게 부조화적인 그겁니다. 디스코르동트한. 그래서 꽁꼬동스 디스코르동트. 그래서 부조화스러운 일치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불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디스코르동트, 부조화한 꽁꼬르동스 일치성. 이게 이야기 비극.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인데 어디까지나 분산인데 분산 안에서 어떤 집중을 위한 노력이 있는. 그러니까 분산 안에서의 집중. 이건 통일성 안에서의 어떤 부조화. 그래서 분산은 통일성과 대비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집중은 또 부조화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와 시간은 서로 이 그 반대쪽에서 서로 맞물려 가지고 있다. 시간의 파라독스는 시간의 파라독스의 거꾸로 된 형태를 이야기의 파라독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파라독스의 거꾸로 된 형태를 이야기의 파라독스가 갖고 있다. 그래서 서로 딱 맞물려 가지고 이야기는 시간의 분산을 극복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은 이야기에 또 그것을 또 극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일치성의 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은 상당히 이 감동적이고 파토스적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선량하다, 사소한 부주의다 이런 거는 상당히 이거는 감정적이고 예. 파토스적인 것이다. 파토스. 근데 어떤 일치성이다? 아까 말했던 완결성, 콤플레티드, 전체성, 토탈리테, 일정한 크기, 애동디, 아프로프리에 이런 거는 뭔가 모르게 가지적이다. 그 이성적이고 가지적이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가지적인 것은 지적인 것은 일치성과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치성 안에 있는 무슨 부조화스러운 거, 반전되는 거 이런 거는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그거는 감정적이고 파토스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일치성 안에 부조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적인 것 안에 감정적인 거, 파토스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간의 파라독스는 뭡니까? 분산인데 분산 속에 집중을 향한 노력이 있다. 그렇죠? 이게 파라독스잖아요. 분산, 이 속에 집중이 있는 이게 시간의 파라독스. 이야기의 파라독스는 일치성 가운데 부조화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야기의 파라독스. 이것이 서로 거꾸로 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에게 상응함으로써 서로가 그 해석학적인 짝을 이루어서 서로를 더 밝히 드러내주고 있고 더 극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전제로적 배경까지 드러내주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극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땅의 해시 1권에서 그 리케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그 원문을 옮겨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ntreprise de pensée ensemble, la distinction animi d'Augustin. 어거스틴의 영혼의 분열과 El mythos tragique d'Aristote,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비극적인 줄거리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기획은 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라고 이렇게 기획한 것은 파레트라 나타날 것이다. 어모아 프로지블 적어도 그럴듯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 어떻게 한다면 si 만약에 우리가 si l'on veut bien considérer que la théorie aristotélicienne ne met pas l'accent sur la seule concordance, mais de façon très subtile sur le jeu de la discordance à l'intérieur de la concordance.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의 보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적어도 그럴듯하게 보이느냐 하면은 La théorie aristotélicienne,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론이 ne met pas l'accent sur la seule concordance. 이 concordance 일치성에만 그 중점을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강조점을 두느냐 하면은 mais de façon très subtile,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sur le jeu de la discordance à l'intérieur de la concordance, 이 일치성 내부에 있는 discordance, 이 부조화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미묘한 방법이지만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독자들이 생각해 본다면, 어거스틴의 그 디스탕시오 아니미, 그 영혼의 분열과 그리고 르미토스 트라지크 다스토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비극적인 그 줄거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참 그렇듯하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거다, 그렇게 리케르가 쓰고 있습니다. C'est cette dialectique interne à la composition poétique qui fait du mythos tragique la figure inversée du paradoxe augustinien. 바로 이 변증법, 이 시학을 이제 구성하는 그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증법, 이 변증법은 바로 뭐냐 하면은 기페디 미토스 트라지크, 이 비극으로부터 뭐를 만들어내느냐,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비극으로부터 la figure inversée du paradoxe augustinien, 어거스틴의 파라독스의 뒤집어진 형태.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파라독스는 분상 안에 집중이 있잖아요. 이것의 뒤집어진 형태는 일치성 안에 불일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파라독스의 뒤집어진 형태를 어디서부터 만들어내느냐, 이야기 줄거리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적인 꽁포지시용이다, 그 말입니다. 시적인 그 작품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 활동 안에서 이런 그런 그 변정법적인 그런 서로 상응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과 이야기는 서로 해석적 짝으로서 서로를 더 보강해 줄 수 있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론적 배경까지 드러내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엇을 거부하고 있냐 하면은,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할 건가,
그게 이제 윤리학이죠. 행복을 위한 삶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입니다. 그 행복을 위한 삶의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윤리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그런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윤리학에서 말한 대로 행복을 위한 삶의 규범을 그대로 지키면 행복하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을 위한 삶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규범을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삶의 규범을 지킨다 하더라도 삶의 현실을 보니까 그런 삶의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행복을 위한 삶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행복을 위한 삶의 규범을 말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삶의 현실태를 그리지 못하고 가능태만을 그릴 수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삶의 규범을 지키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지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삶의 규범을 지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실에 수두룩하고 그 반대 경우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을 또 썼느냐 하면은 시학을 썼습니다. 시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의 현실태를 그려낸 거예요. 예. 그래서 비극이 나온 겁니다. 또 희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주인공, 삶의 규범을 지키는 선량한 주인공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시학을 쓴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왜 행복한가? 그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 풍자적인 것이 바로 희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은 선량한 사람이고 그 비극으로 그 불행으로 떨어진 이유가 사소한 부주의고요. 또 그 희극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이제 웃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 희극을 또 성공시키기 위한 요소로는 주인공이 악한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악한 사람이 어떤 이 악한 사람이 어떤 이것도 어떤 사소한 어떤 잘못을 통해서 그 악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완전 이렇게 그 징벌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희극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장우지간 그 비극이나 희극이나 같은 이런 그 문학 작품은 시학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이 시학은 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느냐 하면은 이 윤리학에서 말하는 삶의 규범을 지켜도 이거는 어떤 가능성만 얘기할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현실은 참 선량한 사람이 불행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시학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학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해서 선량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악한 사람은 징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정치에서 구현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는 그 일치적인 것을 그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적이고 가지적이고 누구라도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가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일치적이고 그 파토스적인 것을 윤리학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삶의 현실을 드러내는 이 시학은 이 불일치적이고 파토스인 것을 용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비극에서 일치성에서의 불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어거스틴의 볼리케르의 해석학적 시간론을 다 이렇게 강의하려고 했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해석학적 시간과 이야기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